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70년 동안 이어온 동맹을 배신하고 한국을 경제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13조 원을 72시간 안에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맹은 끝이라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단 72시간이라는 시한을 정했고 전 세계는 한국이 굴복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필요 없다시오, 없다. 주한미군 즉시 철수하십시오. 한국이 내민 것은 백기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공개되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국가경제위원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핵무기보다 강력했다. 그들은 돈을 요구하려던 제국을 오히려 제압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그 한 장의 서류.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 저는 이선 헤이즈 20년간 국제 경제를 취재해 왔지만 이런 치밀한 공격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술 인재, 묵기, 관세, 폭탄 자본 빼내기. 한국은 이미 모든 전선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13조 원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 없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 그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 아래 70년간 번영을 누렸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연간 방위비 13조 원 증액을 수용하거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은 아닙니까? 트럼프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배신? 우리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퍼준 것이 배신입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죠. 즉 비즈니스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백악관 무역고문 빅터슨이 기자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3년간 완벽한 전략을 실행해 왔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3배 인상으로 한국의 핵심 인재 유출을 차단했고 반도체와 철강에 40% 관세를 부과해 주력 산업을 타격했습니다. 3,500억 달러의 인프라 선투자까지 강요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전선에서 무너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13조 원 요구는 단순한 확인 사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도 이미 72시간 내 굴복을 예고하며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패배한 나라의 초조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빅터손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나?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말이야. 하지만 72시간이 다가올수록 한국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백악관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벌써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텐데 한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완전한 패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72시간 뒤 백악관에 도착한 건 백기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평범한 서류 봉투 하나였어요. 백악관 관계자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받는 이는 미합중국 국방부, 보내는 이는 대한민국 부산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단 한 장의 낡은 송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송장 항복 문서가 아니라 송장이라고요. 모든 계산과 예측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부산항이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곳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까?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마지막에 안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위협한 거예요. 보호받고 싶다면 모든 것을 내놓아라. 이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72시간이라는 시한도 교묘했어요.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석에서 굴복하도록 압박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항복뿐이었죠. 그런데 그 부산항 송장은 대체 뭐였을까요? 제 분석에 없던 미지의 요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곧장 협상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지켜보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월스트리트 저널 특파원으로서의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협상장은 서울 신라 호텔 다이아몬드 홀이었어요.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미국 시크릿 서비스와 한국 경원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죠. 기자들도 200명이 넘게 몰려들었어요. 모두들 한국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러 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미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빅터손 백악관 선임 무역 고문을 필두로 60명이 넘는 드림팀이 위풍당하게 들어선 거였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무부에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죠. 제일 앞에 선 빅터손의 모습이 압권이었습니다. 109cm가 넘는 큰 키의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그의 뒤로는 각종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든 보좌관들이 줄지어 따라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항복을 받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빅터손이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시해는 이제 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공정한 파트너십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미국 측석 경제 고문이 덧붙였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이 지난 70년간 받은 안보 혜택의 정확한 가치를 보여드릴 겁니다. 국방부 차관도 거들었어요. 13조 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상호 책임에서 시작되죠. 협상장 안 분위기는 장관이었습니다. 미국 측은 대형 스크린 5개를 설치했어요. 각종 그래프와 도표를 보여줄 준비를 마쳤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수십 권 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채팅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끝났다. 이제 항복 문서 사인만 남았네. 70년 무임승차의 종말. 모든 댓글이 한국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 15분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강지윤과 카이스트 국가전략
데이터 연구소장 박시우 단 2명뿐이었어요. 그것도 서류 가방 하나 없이 완전히 빈손으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옆에 있던 CNN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농담하는 겁니까? 로이터 기자도 당황했죠. 20대 이란이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선언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패배 직전 국가대표의 초조함이나 절망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지은 국장의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마치 먹이감을 앞에 둔 호랑이처럼 말이죠. 강지은 국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 빅터 손을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빅터 손의 머리 너머 백악관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로 말이죠. 박시우 박사는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말이 거의 없는, 그는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고유한 눈동자에는 뭔가 예리한 것들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빅터손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한국 측 대표단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런 중대한 협상에 고작 2명이서 오셨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죠. 강지은 국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미국 측 보좌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완전히 포기한 채로 온 건가 하지만 아무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어요. 전 세계 채팅창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혹시 비밀 카드가 있는 건 아닐까. 조롱 섞인 댓글들이 서서히 당혹감 섞인 궁금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의 완전한 패배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 고요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혹시 제가 놓친 변수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시우 박사가 노트북 가방 하나만 조용히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 측의 산더미 같은 자료와 대비되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노트북이 왜인지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빅터손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죠. 강지은 국장이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저희도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박시우 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협상장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20대 이라는 압도적 수적 열쇠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재분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터 같았어요. 그런데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뀐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를 사냥하려는 걸까요? 빅터손이 리모컨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첫 번째 스크린에 거대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300조 원. 협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이것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보의 청구서입니다. 빅터손이 외쳤어요. 스크린에는 주한미군의 모든 자산이 상세하게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푸사모 스텔스 전투기 24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48기, 아파치 헬기 36대 하나하나가 천문학적 가치였죠. 미국 측 국방부 차관이 일어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푸사모 한 대 가격이 1,500억 원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은 개당 45억 원이죠. 이 모든 최첨단 무기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어요. 두 번째 스크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주한미군 28명의 연간 급여와 생활비, 기지 운영비, 훈련비까지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연간 87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죠. 빅터 손이 드양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이 한국에 투입한 안보 비용을 계산해 보면 총 넉지 100조 원입니다. 이제 그 일부라도 분담할 때가 됐죠. 협상장에 있던 미국 측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스크린에는 한국 전쟁부터 현재까지의 미군 전력 투입 내역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위해 37명의 젊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 희생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압도적이다. 한국이 뭘로 반박하겠어. 숫자 앞에서는 할 말이 없겠네. 채팅창이 미국 지지 댓글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압도당했습니다. 3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인데 그 5배가 넘는 금액을 미국이 투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빅터 손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13조 원 증액 요구는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 가치의 고작 4%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강지은 국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빅터, 그 청구서에 앞서 저희가 보낸 송장부터 확인하시죠. 협상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빅터 손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송장이라고요? 무슨 송장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동요가 섞여 있었죠. 강지훈 국장이 박시우 박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시우 박사가 침묵 속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몇 번 움직이자 협상장의 대형 스크린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옆에 있던 BBC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스크린에는 부산항의 24시간 관제 시스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박시우 박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항의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보급망을 최적화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군 보급선의 부산 경유시 평균 대기 시간이 기존 7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업데이트되면서 협상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료비 절감액만 연간 3조 원입니다. 인건비 절약은 2조 원, 장비 마모 비용 절감은 1조 원이죠. 박시우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빅터 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만 서비스 아닙니까? 안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어요. 박시우 박사가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물류 효율성 개선으로 태평양 함대의 작전 방향이 30% 확대됐습니다. 이는 곧 중국 견제력 강화를 의미하죠. 그의 분석은 냉정하고 정확했어요.
네 번째 화면에 결정적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90조 원 협상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 방부가 절감한 총 비용입니다. 박시우 박사가 덧붙였어요. 강지은 국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를 내는 수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비를 줄여주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박시우 박사의 화면에는 미국 방부 공식 데이터 출처까지 명시돼 있었어요. 빅터 손이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이었습니다. 안보 제공과는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그의 논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지은 국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빅터, 그렇다면 우리의 기여도 별도로 청구해야겠네요. 90조 원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13조 원을 빼면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77조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완전 반전이다. 프레임이 뒤바뀌었네. 이건 예상 못했다. 조롱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어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안보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공격을 우리가 너희 비용을 줄여줬으니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역청구서로 받아친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판 자체를 새로 짜버린 겁니다. 빅터 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가 준비한 모든 논리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거였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해졌어요. 빅터는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후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계산도 가능하겠죠.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핵심을 놓치고 계십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고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의 산업 지도가 나타났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빅터 손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의 압박, 일본과의 갈등. 한국 경제가 입을 손실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스크린에 충격적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500조 원. 이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입니다. 빅터 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보 불안으로 인한 투자 중단 자본, 유출 환율 폭등까지 모든 걸 계산한 수치죠. 미국 측 경제 고문이 거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군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가능했습니다. 그 우산이 사라지면 당신들 경제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미국 측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다른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50% 하락, 현대자동차 30% 급락, KO, SPI 천선 붕괴. 빅터 손이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미군 철수 발표만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협상장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빅터 손의 방역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90조 원 절감 좋습니다. 하지만 500조 원 손실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겠죠.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웃었어요. 전 세계 채팅창도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역시 미국이 한수해. 한국이 뭘로 이걸 막겠어. 안보는 정말 중요하긴 하지. 상황이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시우 박사의 입기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무표정을 유지했던 그의 변화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빅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뭔가 예리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두 번째 송장도 확인하시죠? 박시우 박사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협상장의 모든 스크린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 전체가 보이는 위성 지도였어요. 부산항에서 시작된 붉은 선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해안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은 계속 이어져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의 심장부까지 도달했어요. 바로 러스트 벨트였습니다. 이것이 미국 제조업 공급망의 실체입니다. 박시우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미국 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산항이 없으면이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에 공급되는 핵심 전자 제어 장치의 72%가 부산항을 거쳐갑니다. 코드 GM 크라이슬러의 로고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엔진 제어 모듈, 브레이크 시스템, 변속기 컨트롤러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죠. 빅터 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무역 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시우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푸사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부품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특수 합금까지 모두 부산항을 경유합니다. 세 번째 화면에는 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펼쳐졌습니다. 부산항 운영이 중단되면 2주 안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을 멈춥니다. 붉은 경고등들이 미국 지도 곳곳에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의 정유 공장, 피츠버그의 철강 공장, 시애틀의 항공기 제조업체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박시우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이었어요. 미국 측 참석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존적일 리가 없는데. 하지만 화면에는 미상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공식 통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때 박시우 박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미상무부 공식 레터헤드가 선명했습니다. 2021년 수에즈 운하 사태 때 미상무 장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긴급 요청서입니다. 박시우 박사가 문서를 확대했어요. 제발 부산항 운영을 정상화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죠. 빅터 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기밀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그가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강지은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 한마디에 협상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제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분명해졌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의 안보 리스크를 공격하자 미국의 경제 리스크로 맞아친 거였어요. 이제의 협상은 한국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강력한 카드를 내놓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안보 카드를, 한국은 경제 의존성 카드를 꺼내들었죠. 과연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본사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이선 지금 당장 CNN 라이브를 켜봐. 엄청난 일이 터졌어. 동료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급히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입수한 영상은 어제 열린 미국 방부 비공개 청문회 녹화 영상입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이 바뀌면서 국방부 청문 회실이 나타났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별 3개를 단성히 증언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마크 앤더슨 장군이었습니다.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죠. 한 상원 의원이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70년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호해 준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만함으로 가득했어요. 앤더슨 장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원 의원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의원님, 그 질문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앤더슨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그곳은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20분이면 도달하는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비수입니다. 청문 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상원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앤더슨 장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원님, 한국이 없다면 미태평양 함대는 눈을 잃는 것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과 감은 단순한 방어선으로 전락하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완전히 상실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군사적 논리였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오. 다른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장군이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의 둥 미사일 기지까지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340km, 일본에서는 1200km입니다. 숫자의 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300가 넘는 거리 차이는 곧 전략적 우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앤더슨 장군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우리 전투기는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작전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상원 의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못마땅했어요. 앤더슨 장군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원님,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현실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자살 행위가 될 겁니다. 청문 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앤더슨 장군의 말에 무게가 있었거든요. 저는 30년간이 지역에서 복무했습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했죠. 그들의 헌신과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만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을 수 없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장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앤더슨 장군이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우리의 동맹에 대한 그들의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마지막 발언이 압권이었어요. 의원님들이 돈 계산을 하고 계실 때 우리는 피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지 하나를 잃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CNN 앵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백악관의 대한국 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돈 계산을 할 때 군인들은 피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앤더슨 장군의 저 한마디는 백악관의 모든 논리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 노름으로 격화시켰어요. 이것은 한국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국방부, 최고의 장성이 직접 증언하는 진실이었죠. 백악관의 오만함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날 밤 제가 호텔방에서 CNN을 켰을 때 저는 제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인도 태평양 사령부 마크 앤더슨 장군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상원 의원과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거든요. 장군,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상원 의원의 목소리는 거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앤더슨 장군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의원님, 그 질문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베이징의 심장부까지 20분이면 도달하는 대체 불가능한 지정학적 비수입니다. 앤더슨 장군의 목소리에는 30년군 복무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치인들이 돈 계산을 할 때 군인들은 피해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중국에게 넘겨주는 역사상 최악의 전략적 자살행위가 될 겁니다. 장군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영상이 터진 후 미국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협상장에 나타난 빅터 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승부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의 얼굴은 해숙했고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빅터 손이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 협상에서 제기한 모든 요구를 전면 철회합니다. 협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의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거든요. 전 세계 10억 명의 시청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채팅창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라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저 역시 한국의 위대한 승리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지훈 국장이 빅터 손의 말을 막았습니다. 빅터 낡은 청구서는 이제 그만 버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려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미래를 위한 공동 투자 계획서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승리해서 끝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박시우 박사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자 스크린에 얼라이언스 5천척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심장 프로젝트입니다. 강지훈 국장의 설명이 시작되자 협상장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어요. 화면에는 미국 서부 해안의 썰렁한 조선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때 미국 해양 패권의 상징이었던 곳들이 이제는 녹슨 크레인과 빈 선착장만 남아 있었어요.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해양 패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지은 국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빅터손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패배의 굴욕에 빠진 그에게는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자본으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겁니다.
강지은 국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이 시애틀과 샌디에고, 뉴포트 뉴스에 최첨단 조선소를 건설할 겁니다. 총 투자액 200억 달러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몰락해버린 미국 조선업을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되살리겠다는 상상도 못한 역제안이었거든요. 빅터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패배의 절망에서 갑자기 희망이 보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의 해양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한국이 미국의 방패가 아닌 새로운 검을 다시 벼려드리겠습니다. 강지은 국장의 마지막 말에 협상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승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배한 상대를 일으켜 세워 더 큰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격이었죠. 한국은 동맹의 판 자체를 새로 자는 설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는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 부산왕으로 향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그 협상의 숨은 공로자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 유명한 송장을 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는지 반드시 알고 싶었습니다. 부산 신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압도적인 규모에 숨이 막혔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거대한 항만에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첨단 크레인들이 정교한 발레를 추는 듯 화물을 옮기고 수십 척의 거대한 화물선들이 질서적 정연하게 입추항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미국을 무릎 꿇린 그 전설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시스템의 중심에서 30년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동진 팀장이었죠. 작업복 차림의 평범해 보이는 50대 중반. 남자가 세계 최강 미국을 굴복시킨 그 협상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팀장님, 전 세계가 부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30년간이 땅을 지켜온 대한민국 가장의 깊은 자부심이 스며 있었죠. 김동진 팀장은 저를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해상 물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하루 24시간 지구 반대편까지 연결되는 모든 물류가 통제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곳에 엄청난 책임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 큰딸 결혼식 날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였죠. 그의 목소리에 깊은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동진 팀장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딸아 결혼식이 오후 2시였는데 새벽 4시에 긴급 호출이 왔어요.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미군 보급선이 긴급히 부산항으로 피항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배에는 일본과 감주둔 미군을 위한 중요한 의료 물품들과 첨단 무기 부품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풍 속에서 그런 거대한 선박을 안전하게 입항시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물품들이 일본 오키나와 기지의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딸아 결혼식인데 어떻게 갈 수 있냐고.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왜 하필 오늘이냐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30년간 일하면서 딸아의 일로 결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의 무게를 상상해 봤습니다. 딸의 일생일대 결혼식과 국가적 책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과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는 평범한 공무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저는 관제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김동진 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그 배가 안전하게 입항하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 했거든요. 태풍 속에서 12시간 동안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모니터를 지켰습니다. 바람이 초속 41km를 넘나들고 파도가 10밀리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포기하면 저 배에 실린 의료진의 생명을 구할 약품들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12시간 후 드디어 배가 안전하게 입항했을 때 결혼식은 이미 끝난 후였습니다. 신부 아버지 없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죠. 딸아이가 혼자서 버진로드를 걸어야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김동진 팀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는 오늘 우리 가족만 지킨 게 아니라 더 큰 가족들을 지켜낸 거예요. 저는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제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개인의 가장 소중한 순간조차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숭고한 정신이었죠.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의 비밀병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비밀병기는 바로 팀장님 같은 분들이었던 거죠. 김동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부산 한개만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 있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관제사들, 크레인 조작사들, 보안 요원들, 정비사들까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전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깨달았어요. 한국의 비밀병기가 한 명의 천재 과학자나 엘리트 관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병기는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족 전체에 각인된 수천 년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DNA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들은 위기가 닥치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범한 항만 팀장은 국가의 대동맥을 지키는 사령관이 되고 연구실의 조용한 학자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전략가가 되며 차분한 관료는 불굴의 협상 지휘관으로 변신하는 거죠. 김동진 팀장은 자신이 한 일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지키는 당연한 소명이자이 땅을 지켜온 무수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부심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전쟁 때, 참전 용사들이, 그리고 IMF 때 금모기, 운동에 나선 시민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정신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5천만 명 모두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부산항을 떠나며 저는 제 마지막 칼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찾아 한국에 갔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숫자나 그래프에선 절대 계산할 수 없는 한 민족의 경이로운 DNA였습니다. 미국은 스프레드시트와 그래프로 한국을 분석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들의 놀라운 저력을 측정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경에 무릎 꿇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양분 삼아 더욱 위대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었죠. 미국의 패배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를 넘어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강력한 국민성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GDP나 군사력 같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김동진 팀장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순수한 국민성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어떤 경제 제재나 군사적 위협보다도 강력한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이었죠. 82시간의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승리를 넘어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GDP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김동진 팀장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평범한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위기가 닥쳤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민족의 놀라운 DNA.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진짜 비밀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더 감동적이고 뜨거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